감히 남의 자식을 임신하고 내 아들과 결혼을 해? 여기가 뻐꾸기 둥지인 줄 알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뻐꾸기 둥지가 되어버린 우리 집 사연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끄러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친자관계 일치. 그 단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지난 몇 달간 제가 며느리를 의심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나쁜 시어머니였구나. 그런데 왜일까요? 눈물을 훔치고 나서도 마음 한편에 무언가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58살 강은희입니다. 32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고 5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50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혈육이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준이가 더 각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저도 웃고 아들이 힘들면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건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서수연. 작은 키에 통통한 체형,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구부러지는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밝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바라볼 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가 지금 임신 중이에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발밑의 땅이 조금씩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29이었고 수연이도 28이었습니다. 뭐라 탓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은 꽤 오래 잠을 못 이뤘습니다. 결혼식은 2달 만에 치렀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수연이의 배는 이미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잡고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아무렇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4개월 만에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리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간호사가 하얀 포대기에 쌓인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붉고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내 핏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 심장 어딘가에 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콕 박혔습니다. 우리 민준이랑 하나도 안 닮았다. 아니겠지. 아이는 태어날 때 얼굴이 다 뭉개져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즉시 눌러 담았습니다. 민준이는 분만실 복도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저는 그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가시 같은 느낌은 모른 척 했습니다. 준서라는 이름은 민준이가 직접 지었습니다. 고를 준 맑을 서, 맑고 바르게 살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이름이 참 좋다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웃음도 늘었고 목도 가눴고 제 손가락을 꽉 쥐는 힘도 세졌습니다. 저는 매주 2~3번씩 민준이네 집을 찾아가 손자를 봤습니다. 안아주고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삶이 충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서의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저의 불안도 함께 선명해졌습니다. 짙은 쌍꺼풀, 오뚝한 코, 유난히 까만 눈동자,
어디를 봐도 우리 민준이 어릴 적 사진이랑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남편을 많이 닮았는데 남편은 얼굴이 평평하고 눈이 작았습니다. 저를 닮은 곳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수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친정 쪽을 많이 닮은 것 같다고. 수연이는 눈을 잠깐 깜빡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딱 이래요, 어머니. 외가 쪽이 다 눈이 크거든요.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생각을 꾹 눌렀습니다. 58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그것만큼 흉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기울기 시작한 건 늦가을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준이네 거실 소파에 놓인 수연이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고 미리 보기에 단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볼 수 있어?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마음속 가시는 더 깊이 박혔습니다. 민준이는 야근이 잦아졌고 수연이는 제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예전엔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했는데 요즘은 오늘은 좀 힘든데요. 준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라며 거절하는 날이 이달에만 4번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절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돌 사진, 3살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에 저장된 준서의 사진을 열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오래 꼼꼼히 보았습니다. 눈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코의 높이가 달랐습니다. 얼굴 전체의 인상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글자를 치는 순간 저는 이미 선을 넘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걸 알면서 눈 감는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엔터를 눌렀습니다. 검사 방법을 알아보니 사용한 칫솔이나 머리카락 몇 가닥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기회는 며칠 뒤에 왔습니다. 마침 민준이가 출장을 떠난 날이었고 수연이가 준서를 데리고 소아과에 다녀오는 사이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연이와 준서가 나가자마자 저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지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정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칫솔과 준서의 칫솔을 각각 비닐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욕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검사기관에 시료를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58년을 살면서 그 2주가 제 생에 가장 긴 2주였습니다. 결과 통보 메일이 온 건 2주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부자관계 일치, 친자 확인. 저는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까지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날 저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수연이는 기꺼이 좋다고 했습니다. 어깨에서 묵직한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다 내 기우였다. 잘 살면 된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안도가 말해 무언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결과까지 나왔는데 무슨 미련이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런데 문득 어느 날 밤 이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서는 고작 6달짜리 아기입니다. 아기 칫솔은 부모가 바꿔주지 않는 한 혼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따라 준서 자리에 새 칫솔이 꽂혀 있었을까요? 제가 욕실에 들른 그 이틀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쓰던 칫솔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에 쓰던 칫솔이 서랍 안에 밀려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왜 새 칫솔이 준서 자리에 있었을까? 왜 쓰던 칫솔은 서랍 속에 있었을까? 수연이가 미리 알고 바꿔둔 겁니다. 가슴이 천천히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2주 전 안도했던 그 무게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처음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멈칫했습니다. 퇴직금과 남편 보험금으로 마련해둔 노후 자금, 손대지 않으려고 꼭꼭 묶어두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사이에 1,5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때마다 저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냐며 선뜻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과연 준서에게 쓰인 걸까요? 저는 그 질문을 아주 오래 삼키고 살았습니다. 처음 연락이 온 건 준서가 태어나고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빠듯해. 준서 분유가 생각보다 비싸고 기저귀도 금방금방 떨어지고 잠깐 5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했습니다. 50만 원쯤이야.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한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70만 원이었습니다. 준서 소아과 검진비 나왔고 유모차 바퀴가 망가져서요. 그 다음 달엔 100만 원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한의원을 다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뜻 내줬습니다. 며느리 몸이 성해야 손자가 잘 크지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문제가 달라진 건 수연이가 직접 연락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준서 이번 달 예방접종이 3가지나 있는데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요. 혹시 조금만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어서 전화도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민준 씨 월급이 생활비에 다 들어가서 저축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준서 돌잔치도 준비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돌잔치 비용으로 200만 원, 유아교육 교재비로 50만 원, 수연이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까지 제가 보탰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통장에서 돈이 조용히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 한 300. 좀 도와줄 수 있어? 300만 원. 저는 이체를 하면서 지난 6달 합산을 해봤습니다.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이 낳고 6개월에 1,200만 원.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서를 보러 갔다가 저는 슬쩍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쪽에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욕실에는 유명 백화점 화장품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주방엔 몇 달 전까지 없던 고가의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서의 유기농 이유식에 쓰인다던 돈이 어쩐지 다른 곳으로도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씀씀이가 좀 큰 거 아니니? 민준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수연이가 얼마나 힘든데. 애 키우면서 아끼고 사는 거야.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 전화 이후로 민준이와 저 사이에 서먹함이 생겼습니다. 저는 며칠 뒤 민준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희 도와주는 건 기쁘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쓰다 보면 나중에 힘들어. 한 번쯤 가계부를 같이 들여다봐도 좋을 것 같은데.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래? 수연이한테 그런 얘기 나가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 뒤로 민준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며 짧게 끊었고, 준서 보러 가겠다고 하면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저 사이에 수연이가 들어와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더 가만히 있을걸? 더 참을걸? 준서가 10달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민준이네 근처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나오는데 맞은편 카페 통유리 창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오늘 하루 종일 회사라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준서가 몸이 안 좋아서 외출을 못하겠다고 제 방문을 막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카페에 있었습니다. 준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옆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습니다. 수연이가 웃고 남자도 웃었습니다. 남자가 수연이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잠깐 얹었습니다. 수연이는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고 남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짙은 쌍꺼풀, 오뚝한 코, 유난히 까만 눈동자, 귀 밑살이 도드라진 윤곽선, 준서였습니다. 나이를 30년쯤 올려놓은 준서의 얼굴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남자는 골목을 걸어 내려갔고 수연이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칫솔 검사에서 친자 판정이 나왔던 그 결과지가 얼마나 무용한 종이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검사를 하리라는 것을. 그래서 칫솔을 미리 바꿔두었던 겁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1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수연이가 절대 손댈 수 없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칫솔은 안 됩니다. 이미 한 번 당했습니다. 머리카락? 제가 직접 자연스럽게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료는 2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민준이의 머리카락과 준서의 머리카락. 민준이가 정말 준서의 친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머리카락은 며칠 뒤 민준이가 잠깐 들렀을 때 구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툭툭 두드리며 등을 쓸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2가닥이 손에 감겼습니다. 민준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준서의 머리카락은 그 다음날 손자를 보러 가서 채취했습니다. 아이를 안으며 머리를 쓰다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할머니의 행동이었습니다. 준서가 옹알이를 하며 웃는 동안 저는 까만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수연이는 주방에서 음료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각각의 시료를 별도 비닐에 담아 라벨을 붙였습니다. 민준이 것, 준서 것.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검사기관에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수연이에게 전화가 오면 밝게 받았고 준서를 보러 가면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수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준서 어린이집 등록 상담 예약했어요. 등록비가 좀 되는데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손을 벌리는구나. 이 상황에서도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통보 메일이 온 건 10사흘 만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열었습니다. 부자관계 불일치, 생물학적 친자관계 없음. 저는 그 글자를 3번 읽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지나간 뒤 해변처럼 모든 것이 쓸려나가고 바닥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저는 결과지를 2장 출력했습니다. 한 장은 서랍에, 나머지 한 장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가방 안쪽에 접어넣은 결과지가 손에 닿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내 가정은 내가 지킵니다. 결과지를 손에 쥔 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과 진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저는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들려 있는 동안 제가 사랑하는 아들은 그 종이를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저를 향해. 그 순간이 제 생에서 가장 아팠습니다. 수연이의 배신보다도, 긴 시간 동안의 의심과 고단함보다도 아들이 저를 등지던 그 눈빛이 한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네 거실에는 3사람이 앉았습니다. 민준이, 수연이, 그리고 저. 준서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너무 평온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준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 이게 그 결과야.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바람 피웠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 씨, 이건 공인된 기관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민준이와 준서의 부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수연이의 눈이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걸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결혼 전 임신했다고, 결혼을 서둘렀다고. 그 의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민준이가 결과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시료를 어떻게 구한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머리카락과 준서 머리카락을 각각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다고. 민준이 어깨에서 자연스럽게 구했고
준서는 안아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을 때 구했다고 수연이가 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가 우리 몰래 머리카락을 채취하러 다니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저는 너무 무서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정확한 타이밍에 민준이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봐온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울면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눈빛. 그리고 그 약점을 수연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가줘.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저는 결과지를 식탁 위에 두고 일어섰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수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 씨한테 다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라고. 그리고 어머니, 이번 달 준서 어린이집 등록비가 나왔는데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결과지를 본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수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린이집 등록비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운 게 없구나. 저는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수연이에게 이 가정은 처음부터 살아갈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용할 수단이었습니다. 민준이도 준서도 그리고 저도 저의 노후 자금도 아들의 월급도 모두 수연이가 쓸 도구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수연이한테 다 들었어. 그냥 오해한 거야.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뒤에서 그렇게 조사하고 다닌 것도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우리 가정에 너무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아. 우리 가정.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58살까지 아들 하나 붙들고 살아온 제게 내 가정에 너무 깊이 들어온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을게. 내가 그 사람을 믿겠다면 그건 내 선택이야. 엄마는 할 만큼 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 수연이는 더 기세등등해질 것입니다. 민준이는 더욱 수연이 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계속 제 통장에 손을 댈 것입니다. 저는 그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아들이 연락을 해도 며느리가 어떤 명목으로 도움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수연이라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버틸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그걸 증명해 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앞으로 생활비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 엄마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 결혼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더 이상 거기 끼어들지 않을게.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봄볕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조금 가벼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안부 문자가 왔지만 짧았고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뭔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은 잠을 못 잔 것 같은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나갔어. 준서 데리고.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돈 보내는 걸 끊고 나서 수연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짜증이 늘었고 민준이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안 된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준이가 거절하자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전 수연이가 준서를 데리고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친정에 잠깐 간다고 했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흘 뒤 변호사 편지가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민준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준서 보고 싶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엄마한테 와라.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민준이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숟가락을 들지 않다가 제가 먹어라 하니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서랍에서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번엔 제대로 읽어봐라. 민준이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알았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의심한 건 준서가 태어나던 날이었다고.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고 확신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유전자 검사를 2번 했고 첫 번째는 수연이가 칫솔을 바꿔치기해서 친자 판정이 나왔다고. 그래서 2번째엔 직접 머리카락으로 확인했다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저는 아들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야. 믿고 싶었던 거야.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야. 민준이가 엉엉 울었습니다. 어릴 때 이후로 처음 보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같이 울고 싶었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혼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수연이는 준서의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민준이에게 준서의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수연이가 준서의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진실은 끝내 이겼습니다. 준서는 지금 민준이 곁에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준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세상에 태어났든 그 아이는 이미 제가 안아준 아이였습니다. 그 온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준서를 예전과 똑같이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손자로. 민준이는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살이 돌아왔고 웃음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혼자 준서를 키우는 게 쉽지 않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엄마,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하고 말할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게 사랑이기도 하니까. 저는 58살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과 절연할 뻔하고 통장이 비어가고 며느리에게 속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흔들렸던 만큼 뿌리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 양보하고 물러서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더 단호해지는 것, 그것이 제가 58살에 배운 것입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준서의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준서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